강남 펜트하우스는 처음이죠? 이런 곳 와보신 적 있으세요? 미용실로는 우리 아들 뒷바라지가 힘들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30년간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며 검소하게 살아온 그 여인이 사실은 강남 일대 건물 15채를 소유한 200억 원 자산가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 펜트하우스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과연 이 오만한 가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보, 이 꽃꽂이 어때요? 너무 화려한가요? 차연숙이 5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으로 거대한 꽃장식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38층 펜트하우스의 거실은 마치 호텔 로비처럼 화려했어요. 이탈리아산 카라라 대리석으로 마감된 바닥이 오후 햇살을 받아 황금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집에서 상견례 하자고 한 거 정말 잘한 것 같아. 우리 집을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겠어요. 차연숙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30평이 넘는 거실 중앙에는 체코에서 직수입한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웅장하게 걸려 있었고, 그 아래 프랑스 장인이 수작업으로 제작한 8천만 원짜리 소파 세트가 우아하게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겠지. 동네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곳을 본 적이 있겠어? 남편 윤태호가 명품 정장에 넥타이를 매만지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58세인 윤태호는 독일산 의료기기를 한국에 수입 판매하는 사업으로 상당한 재력을 쌓아온 사업가였죠. 손목에는 스위스 명품 시계 파텍 필립이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왜 하필 그런 집 딸을 좋아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조건을 보면 얼마든지 더 좋은 집안 딸을 만날 수 있을 텐데. 차연숙이 한숨을 쉬며 소파 쿠션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3천만 원 상당의 일본산 아코야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고, 귀에는 2캐럿 다이아몬드 귀걸이가 우아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민준이 스펙을 생각해봐. 서울대 경영학과의 삼성전자 부장이면 재벌가 딸이라도 만날 수 있는 조건 아니야? 태호가 창가로 걸어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망을 바라봤습니다. 38층 높이에서 보이는 서울 시내 전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어요. 63빌딩과 롯데타워가 한눈에 들어왔고, 한강은 은빛띠처럼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랑한다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하지만 오늘 만나보면 저절로 포기하지 않을까요? 차연숙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다시 한번 발라주며 말했습니다. 거울은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공수한 앤틱 거울로 금박 장식이 화려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럴 거야. 미용실 하는 사람이 이런 집을 보면 기가 죽을 걸. 자연스럽게 물러날 거야. 태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에는 민준의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들이 금태 액자에 정성스럽게 걸려 있었어요. 서울대 입학식 사진, 졸업식 사진, 삼성전자 입사 기념사진, 부장 승진 기념사진까지 아들의 성공 행보가 한눈에 보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용실로 우리 민준이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요?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차연숙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실 차연숙과 태호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제로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어요. 펜트하우스 월세만 800만 원이었고 관리비까지 합치면 매달 1,000만 원이 넘게 나갔거든요. 뭐, 오늘 만나보면 알겠지. 격이 다르다는 걸 느낄 거야. 태호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벌써 오후 2시였어요. 상견례는 3시로 약속했습니다. 아, 맞다. 음식 준비는 잘 됐어요? 차연숙이 주방 쪽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죠. 신라 호텔 한식당 셰프를 불러서 준비했어요. 한 상에 200만 원짜리 코스 요리로요. 태호가 자랑스럽게 답했습니다. 실제로 주방에서는 전복, 갈비찜, 궁중떡 갈비 등 고급 한식 요리들이 정갈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역시 우리 집사람이야. 완벽하네. 그런데 혹시 그 사람들이 이런 음식을 제대로 알아볼까? 태호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모르면 어때요?
우리 정성이니까. 그보다 저는 그 사람들 반응이 더 궁금해요. 차연숙이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구경거리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곧 올 텐데 마지막으로 점검해 볼까? 차연숙이 거실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테이블 위에 꽃꽂이는 완벽했고 바닥에 대리석은 거울처럼 윤이 났으며 모든 소품들이 제자리에 있었어요. 완벽해요. 이 정도면 왕궁에서 상견례해도 부족하지 않을걸요. 태호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궁금해요. 미용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집을 보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꿈에서나 상상했을 법한 집이겠죠? 차연숙이 창밖 전망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선에는 우월감과 오만함이 가득했어요. 입이 떡 벌어질 걸. 평생 이런 곳은 꿈도 못 꿔봤을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양할 거야. 태호가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웃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습니다. 차연숙과 태호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왔나 보네요. 차연숙이 인터폰으로 달려가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의 두 여성이 보였어요. 네, 저희입니다. 김순희, 박지혜 모녀입니다. 인터폰 너머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서 올라오세요. 38층이에요. 차연숙이 버튼을 누르며 남편과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시작이네요. 오늘 확실히 정리하죠. 차연숙이 입꼬리를 올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상대방을 압도하려는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 있었어요. 지혜야, 너무 긴장하지 마라. 평소 너답게 행동하면 돼. 김순희가 52세의 나이답지 않게 수수한 네이비 정장을 입고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8층으로 올라가면서 두 모녀의 마음은 점점 더 두근거렸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자신들의 모습을 보니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정말 높네요. 38층이라니. 이런 곳에서 사시다니. 28세의 박지혜가 엘리베이터 층수 표시를 보며 감탄했습니다. 지혜는 백화점에서 할인받아 산 15만 원짜리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평소보다는 격식을 차린 차림이었지만 명품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괜찮다. 우리가 떳떳하지 않은 게 있냐? 너는 대학도 나오고 좋은 회사에 다니잖아. 민준이도 널 좋아하고. 순이가 딸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순이의 마음 한편에도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30년간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며 살아온 자신이 과연 이런 상류층 가정과 어울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가져온 선물도 너무 초라한 건 아니겠죠? 지혜가 손에 든 선물 상자를 내려다보며 걱정했습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한과집에서 정성스럽게 포장해준 전통 한과 세트였지만 고급 백화점 선물에 비하면 소박해 보였어요. 정성이 중요한 거야. 값비싼 게 좋은 게 아니라. 순이가 딸을 위로했지만 실제로는 자신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38층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습니다. 두 모녀는 펜트하우스 현관 앞에 섰어요. 일반 아파트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였습니다. 현관문만 해도 웬만한 방 크기만 했고 문 옆에는 고급스러운 조명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와, 정말 크네요. 이게 집 현관이라고? 지혜가 작은 소리로 감탄했습니다. 마음 단단히 먹어. 집이 크다고 사람이 큰 건 아니야. 순이가 딸에게 속삭였습니다. 딩동.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곧이어 문이 활짝 열리면서 차연숙이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에 두 모녀는 잠시 압도당했습니다. 어머머, 오셨군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연숙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친절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순이와 지혜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노골적이었어요. 특히 지혜의 정장을 보며 살짝 코웃음을 쳤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순희입니다.
번거로우실 텐데 집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순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곱게 포장한 한과 상자를 들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혜입니다. 평소에 민준 씨가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해서 뵙고 싶었어요. 지혜도 어머니를 따라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차연숙은 두 사람의 옷차림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순이의 정장은 평범한 브랜드였고 지혜의 구두는 굽이 낮은 실용적인 것이었습니다. 가방도 명품이 아닌 일반 브랜드였죠. 아, 이걸 뭘? 괜히 신경 쓰셨네요. 차연숙이 순이가 내민 선물을 받으며 시큰둥하게 말했습니다. 한과 상자의 포장지를 보며 실망한 표정을 숨기지 않았어요. 저희 동네에서 30년째 하시는 한과집 것이에요. 정말 맛있기로 유명해서 정성스럽게 골랐어요. 순이가 겸손하게 설명했지만 차연숙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 그렇군요. 요즘은 백화점에서 고급 선물 세트를 많이 사는 편인데 직접 만든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네요. 차연숙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와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시혜를 베푸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차연숙이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선 순이와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30평이 넘는 거실의 높은 천장, 거대한 샹들리에,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전면창. 모든 것이 압도적이었어요. 정말 넓네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구나. 순이가 솔직하게 감탄했습니다. 거실만 해도 자신이 운영하는 미용실의 2배가 넘었어요. 이 정도는 기본이죠. 강남 펜트하우스에서는요. 평수로는 60평 정도 되는데 사실 이것도 작은 편이에요. 차연숙이 어깨를 으쓱하며 자랑했습니다. 여보, 손님들 오셨어. 차연숙이 안쪽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곧이어 태우가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고 특히 손목의 파텍 필립 시계가 눈에 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태호입니다. 의료기기 수입업을 하고 있어요. 태호가 악수를 청하며 인사했지만 그의 눈빛에도 상대를 평가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김순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평소 민준 씨가 부모님 얘기를 많이 해서요. 순이가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박지혜예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지혜도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지혜 씨 얘기를 정말 많이 하더라고요. 예쁘다고 자랑하고. 태호가 인사치레로 말했지만 실제로는 지혜의 외모와 옷차림을 품평하는 시선이었어요. 앉으세요. 차라도 한잔 하시죠. 차연숙이 고급 찻잔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찻잔은 영국 왕실에서 사용하는 본차이나 브랜드로 한 세트에 300만 원이 넘는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소파가 너무 부드럽고 푹신해서 몸이 깊이 빠져들었어요. 앉는 순간 소파의 품질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소파 정말 좋네요. 앉아보니까 정말 편해요. 어디서 구입하신 거예요? 지혜가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주문 제작한 거예요. 이런 건 한국에서는 구하기 힘들거든요. 장인이 6개월에 걸쳐서 만든 거라서요. 차연숙이 우쭐하며 설명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안목과 경제력을 자랑하는 듯 했어요. 와, 프랑스에서요? 6개월이나 걸려서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혜가 진심으로 감탄했지만 차연숙의 눈에는 그저 시골 사람의 순진한 반응 정도로만 비쳤어요. 민준이는 언제 도착하나요? 순이가 자연스럽게 화제를 바꾸려 했습니다. 곧 올 거예요. 요즘 워낙 바쁘거든요. 삼성전자 부장이라서 회의도 많고 출장도 자주 가고. 태호가 아들 자랑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네, 민준 씨가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 같아요. 가끔 너무 바빠서 걱정될 때가 있어요. 지혜가 진심 어린 걱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렇죠. 큰 회사 부장이면 책임도 크고 스트레스도 많죠.
그래도 우리 민준이는 어려서부터 똑똑해서 잘 해낼 거예요. 차연숙이 아들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미용실 일은 어떠세요? 요즘 경기가 안 좋다는데 장사는 괜찮으세요? 차연숙이 갑자기 순이의 직업에 대해 물었습니다. 겉으로는 관심을 보이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상대방을 평가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어요. 그래도 30년째 하다 보니까 단골분들이 많아서 큰 어려움은 없어요. 동네 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순이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차연숙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30년이나요? 그럼 정말 오래 하셨네요.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이 힘드셨겠어요. 차연숙의 말투에는 동정하는 듯한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 같은 어조였어요. 처음에는 좀 어려웠죠. 그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올 수 있었어요. 순이가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불쾌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순이 씨, 좀 직접적으로 여쭤봐도 될까요? 차연숙이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으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찻잔을 우아하게 돌리면서 순이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분위기가 갑자기 무거워졌습니다. 네, 뭐든 물어보세요. 순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강남 펜트하우스는 처음이죠? 차연숙이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네, 처음이에요. 순이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런 곳 와보신 적 있으세요? 이 정도 규모의 집 말이에요. 차연숙이 더욱 노골적으로 물었습니다. 마치 신분 확인을 하는 것 같은 어투였어요. 거실을 휘휘 둘러보며 자신의 집을 과시했습니다. 없습니다.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전망도 너무 멋있고. 순이가 겸손하게 답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 정도 규모면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거든요. 월세만 해도.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차연숙이 우월감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과시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 지혜가 어머니의 소매를 살짝 잡으며 말렸습니다.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을 느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여쭤봐도 될까요? 미용실 수입으로 우리 민준이 뒷바라지 할 수 있을까요? 차연숙이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더 이상 애둘러 말하지 않겠다는 듯한 어조였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은. 지혜가 당황해서 어머니를 말리려 했지만 차연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결혼이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경제적인 부분도 중요하고. 차연숙이 팔짱을 끼며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순이가 참고 있던 분노가 목소리에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인생이 무시받는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사시는 건 인정해요. 하지만 우리 아들 수준에 맞는지가 중요하죠. 태우가 거들어 말했습니다. 마치 서류 심사를 하는 것 같은 어투였어요. 수준이라고 하시면 어떤 의미인가요? 순이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인내심의 한계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우리 민준이가 어떤 조건인지 아세요? 서울대 경영학과 나와서 삼성전자 부장이에요. 연봉만 해도 1억이 넘어요. 차연숙이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연봉을 왜 말씀하세요? 그건 개인적인 얘기 아닌가요? 지혜가 불쾌함을 드러내며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라니요. 결혼하려면 이런 것도 다 알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죠. 차연숙이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순이가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예의요? 저희가 지금 예의 없게 굴고 있다는 뜻인가요? 차연숙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순이가 당황해서 해명하려 했지만 차연숙은 이미 흥분 상태였어요. 아니,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저희가 이렇게 좋은 집에 불러서 융숭하게 대접하는데
예의 운운하시네요. 차연숙이 거실을 휘휘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대접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대접해 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를 무시해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순이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어요. 30년간 참고 살아온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무시라니요. 저희가 언제 무시했어요?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태호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랬잖아요. 마치 저희를 시험하는 것처럼. 지혜도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시험이라니. 저희가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 미용실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어요? 차연숙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계라고 하시면? 순이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30년간 성실하게 일해온 자신의 인생이 모독당하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리 해도 저희 수준까지는 못 올라오죠.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하려면 어느 정도 경제력이 있어야 하는데. 차연숙이 거실을 둘러보며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준이요. 순이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차연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네, 수준이요. 솔직히 말해서 격이 다르다는 거죠. 차연숙이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가 없겠네요. 순이가 가방을 들며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엄마. 지혜가 어머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순이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지혜야, 가자. 이런 곳에 더 이상 있을 필요 없다. 순이가 현관을 향해 걸어가며 말했습니다. 아, 벌써 가시는 거예요? 민준이도 안 만나보고요? 차연숙이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필요 없어요. 수준이 안 맞으니까요. 순이가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잘 가세요. 처음부터 안 맞는 줄 알았어요. 차연숙이 뒤에서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순이는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지혜도 어머니를 따라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이는 아무 말 없이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30년간 아무에게도 공개하지 않았던 비밀 금고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두꺼운 파일들이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강남구 상가 건물 소유권 등기부등본. 순이가 첫 번째 파일을 꺼내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일을 펼치자 15개의 건물 등기부등본이 차곡차곡 정리되어 있었어요. 모든 소유자 란에는 김순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테헤란로 157번지, 강남대로 234번지, 논현로 189번지. 순이가 하나씩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모두 강남 핵심 상권의 프리미엄 건물들이었어요. 강남구 아파트 소유권 등기부등본. 두 번째 파일에는 20채의 아파트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어요. 역시 모든 소유자는 김순희였습니다. 압구정동, 청담동, 논현동의 고급 아파트들이었죠. 순이는 계산기를 꺼내 자산을 계산해보기 시작했어요. 테헤란로 상가 건물들. 평균 시세가 건물당 20억. 15개니까 300억. 강남구 아파트들. 평균 10억씩 20채니까 200억. 합계 500억. 순이가 한숨을 내쉬며 계산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사실 정확한 시세를 따지면 더 많을 거였어요. 사실 순이는 22살의 작은 미용실 3평 가게를 월세 30만 원에 얻어서 시작했어요. 하루 16시간씩 일하며 모든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했죠. 1990년대 초반부터 강남 개발을 예견하고 하나씩 건물을 사들였던 것이 지금의 막대한 부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하지만 순이는 딸에게도 자신의 진짜 재력을 숨기고 살았어요.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이 싫었고 딸이 소박하고 성실하게 자라기를 원했거든요. 엄마, 뭐 하세요? 저녁 준비 안 하시고. 지혜가 서재로 들어오며 물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서류들 좀 정리하고 있었어. 순이가 급하게 파일들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 때문에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민준 씨는 좋은 사람이니까 괜찮을 거예요. 지혜가 어머니를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상처받긴 누가?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게 뭐가 있어? 순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차가운 복수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날 밤 순이는 30년간 쌓아온 인맥 주소록을 꺼냈습니다. 부동산업계, 건설업계, 금융업계의 주요 인사들과 연결된 방대한 네트워크였어요. 김 부장님께 전화 한번 해볼까? 순이가 중얼거리며 부동산 관리회사 대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 부장님. 순이입니다.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밤늦게 무슨 일이세요? 테헤란로 157번지 건물 말인데요. 거기 입주한 회사 중에 메디컬 임포트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독일 의료기기 수입하는 회사 같던데요. 그 회사 대표가 윤태호라는 사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 회사를 물어보시는지. 그 회사 임대료 납부 상황은 어때요? 아,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 2달째 연체되고 있네요. 얼마나 연체됐나요? 월 임대료가 1,200만 원인데 2달이니까 2,400만 원 정도요. 알겠어요. 내일 아침에 계약 해지 통보 보내주세요. 네. 갑자기요? 보통은 최고장부터 보내는데. 아니요. 바로 해지 통보하세요. 법적으로 문제 없죠? 네, 2달 이상 연체면 즉시 해지 가능합니다만. 그럼 그렇게 해주세요. 순이가 전화를 끊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계획의 첫 번째 단계였어요. 이튿날 아침 순이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 과장님. 청담동 레지던스 관리사무소죠? 네, 맞습니다.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38층 3803호 입주자 상황 좀 확인해 주세요. 윤태호, 차연숙 씨 말씀이시죠? 관리비가 3달째 연체되고 있습니다. 관리비 연체요? 네. 5월 관리비가 280만 원인데 총 840만 원 정도 밀렸어요. 그분들이 저희 건물 소유주인 줄 아나요? 아니요. 전혀 모르실걸요. 세입자들은 보통 건물주가 누군지 모르거든요. 그럼 내일부터 관리비 독촉을 강화해 주세요. 법적 조치도 경고하고. 네, 알겠습니다. 순이가 전화를 끊고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30년 전 자신이 가난하다고 시댁에서 무시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며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 진짜 부자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순이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태호의 회사에 첫 번째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직원이 급하게 태호의 사무실로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뭔 일이야? 그렇게 급하게. 태호가 서류에서 눈을 떼며 물었습니다. 건물주에서 계약 해지 통보가 왔어요. 30일 내에 나가라고 합니다. 뭐라고? 갑자기 왜? 태호가 놀라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15년간 사용해온 사무실에서 갑자기 나가라니요.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계약 해지한다고 하네요. 직원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태호는 급하게 서류를 확인했어요. 이상하네. 2달 정도 밀린 것뿐인데. 평소에는 이렇게 강경하게 안 나왔는데. 전에는 유예기간도 주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즉시 해지 통보네요. 직원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건물주가 바뀌었나? 갑자기 왜 이러지? 태호가 당황해하며 중얼거렸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하면서 이런 강경한 조치는 처음 겪는 일이었어요.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다른 곳을 알아봐야겠는데. 우선 건물관리사무소에 연락해서 유예기간을 요청해보자. 갑작스럽게 이사할 수는 없잖아. 하지만 관리사무소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죄송합니다. 건물주의 확고한 의지라서 유예는 불가능합니다. 태호는 하는 수 없이 급하게 다른 사무실을 알아봐야 했어요. 하지만 강남 지역의 임대료는 기존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같은 시각 펜트하우스에서는 차연숙이 관리사무소에서 온 독촉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이게 뭐예요? 관리비 독촉장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요? 차연숙이 두꺼운 서류 뭉치를 흔들며 태호에게 소리쳤습니다. 뭔데? 보여줘. 태호가 서류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관리비 연체로 인한 최종 독촉 및 법적 조치 예고 통보서. 네. 840만 원을 일주일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840만 원? 그렇게 많이 밀렸나? 태호가 깜짝 놀라며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달은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회사도 나가라고 하고 새 사무실 보증금도 마련해야 하고. 태호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차연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려한 생활에 익숙해진 차연숙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며칠 후 순이는 부동산 관리사무소에서 정기 보고를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진행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 사람들 반응은 어땠나요? 메디컬 임포트 사장은 여러 번 전화해서 유예를 요청했는데 지시하신 대로 거절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펜트하우스 쪽은 관리비 독촉을 강화했더니 부인이 직접 관리사무소에 와서 사정했습니다. 울면서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계속 원칙대로 진행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순이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 혹시 저분들과 개인적으로 아시는 사이인가요? 그런 것도 있죠.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니까. 순이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달 후 태호의 회사는 강남에서 구로구의 작은 사무실로 이전해야 했습니다. 임대료는 절반으로 줄었지만 회사 이미지와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어요. 사장님, 기존 거래처들이 연락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직원이 걱정스럽게 보고했습니다. 강남에 있을 때와는 확실히 다르네.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어. 태호가 한숨을 쉬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화려한 강남 전망 대신 공장과 낡은 건물들만 보였어요. 직원들도 교통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고 몇 명은 이직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 일단 버텨보자. 태호의 목소리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날 저녁 차연숙은 평소처럼 태블릿으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어요. 여보, 여보. 빨리 와봐요. 차연숙이 소리를 지르며 태호를 불렀습니다. 목소리에 당황함이 가득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렇게 호들갑이야? 태호가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이거 봐요. 김순이가 누군지 알아요? 차연숙이 태블릿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김순이? 지혜 엄마 말이야? 네, 맞아요. 이 기사 좀 봐요. 제목이 뭔지 보세요. 화면에는 강남 부동산 큰손 김순이 숨겨진 거부의 산 공개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어요. 태호가 기사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을수록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30년간 동네 미용실을 운영하며 모은 수익을 부동산에 투자해 현재 강남 일대 최대 개인 건물주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뭐라고? 최대 건물주? 차연숙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소리쳤습니다. 강남구 상가 건물 15채, 고급 아파트 20채를 소유하고 있으며 추정 자산은 500억 원 이상으로 알려졌다. 500억? 500억이라고? 태호가 기사를 다시 읽었습니다. 특히 테헤란로, 강남대로 일대의 핵심 상권 건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강남 부동산계의 숨은 거물로 불린다. 그런데 여기 나온 건물 주소들 좀 봐요. 차연숙이 화면을 확대하며 말했습니다. 테헤란로 157번지. 이게 당신 회사 있던 건물 아니에요? 맞다. 그럼 우리를 쫓아낸 건물주가 김순이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봐요.
청담동 레지던스 3803호 건물주로 김순희 씨 이름이 나와 있어요. 차연숙이 손가락으로 주소를 가리켰습니다. 그럼 우리 집 건물주도 김순희라는 거야. 태호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바보가 됐네요. 차연숙이 머리를 감싸주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용실 하는 사람을 무시했더니 알고 보니 우리보다 100배는 부자였다는 거잖아. 태호도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조치들이 복수였다는 거네요. 차연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으니까. 강남 펜트하우스는 처음이냐고 물었잖아. 태호가 자신들이 했던 말을 떠올리며 후회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두 사람의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이 뉴스를 보고 연락해온 거였어요. 연수가 뉴스 봤어. 너희가 그 김순희 씨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야? 친구의 전화에 차연숙은 제대로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태호야, 사업 어떻게 되는 거야? 건물주가 그 사람이라며? 너희가 뭔 실수를 했니? 태호도 마찬가지였어요. 30년간 쌓아온 사회적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었어요. 500억 자산가에게 함부로 굴었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거든요. 2주일 후 민준이 부모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손에는 큰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민준이 거실에 앉으며 무겁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가방은 뭐고? 차연숙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짐이요. 독립하려고 해요.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독립? 갑자기 왜? 태호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지혜와 결혼할 거예요. 다음 달에요. 민준이 더욱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 상황에서? 정신이 나갔니? 차연숙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 상황에서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민준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나 창피한 상황인지 몰라. 500억 자산가한테 함부로 굴어놓고. 차연숙이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그건 엄마가 창피하게 만든 거잖아요. 지혜 어머님한테 그렇게 대해놓고. 민준의 목소리에 실망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현실적으로 생각한 거잖아. 태호가 변명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했다고요?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고 돈으로 판단한 게 현실적인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부모인데 체면이라는 게 있잖니. 차연숙이 마지막 변명을 했습니다. 체면이요? 지금 우리 체면이 어떤데요? 민준이 거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도 이제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임시 거처에 불과했어요. 회사는 구로구로 이전했고 집은 관리비 못 내서 쫓겨날 위기고. 이게 체면이에요? 이건 일시적인 어려움이야. 곧 회복될 거야. 태호가 고집을 부렸습니다. 일시적이라고요? 아빠, 정신 차리세요. 이제 현실을 인정해야죠. 민준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너는 그 집안 편이라는 거야? 우리를 버리겠다는 거야? 차연숙이 서운해하며 물었습니다. 편이 아니라 옳고 그름의 문제예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사과해야 해요. 민준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알겠어. 그럼 가서 살아. 우리는 상관 안 할 테니까. 태호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어요. 그리고 지혜 어머님께 제가 대신이라도 사과드리고 싶어요. 민준이 가방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사과라니.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현실을 말한 것뿐인데. 차연숙이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렸습니다. 민준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우리가 아들까지 잃었네. 차연숙이 소파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6개월 후
민준과 지혜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강남의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동네 작은 예식장이었지만 진정한 축복으로 가득했어요. 지혜야, 행복해? 순이가 딸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네, 엄마. 정말 행복해요. 민준 씨도 좋은 사람이고. 지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준이도 좋은 사람이야. 부모는 부모고 자식은 자식이지. 순이가 사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서. 민준이 고개를 깊이 숙이며 사과했습니다. 괜찮다. 괜찮다. 이미 다 지난 일이고 너희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순이가 관대하게 말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순이는 잠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마음 한편이 편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했다고 해도 사람을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는 게 옳은 일인지 고민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순이는 결심을 하고 차연숙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차연숙의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기운이 없었어요. 6개월 사이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차연숙 씨, 김순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차연숙이 당황한 듯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받을까 말까 망설이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할까요? 네. 어디서 만날까요? 차연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동네 조용한 카페에서 만난 두 사람. 차연숙은 예전의 화려함을 잃고 수수한 옷차림이었어요. 명품 가방 대신 평범한 가방을 들고 있었고 화장도 진하지 않았습니다. 많이 힘드시죠? 순이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차연숙이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눈에는 후회의 빛이 가득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했던 것 같아요. 순이가 너그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오만했어요.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고 직업으로 차별하고. 정말 부끄러워요. 차연숙이 자책하며 말했습니다. 지난 6개월간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았어요. 부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죠. 순이가 차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아요. 진짜 품격이 뭔지. 돈이 많다고 품격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차연숙이 반성하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남편분 일자리 문제도 도움드릴게요. 제가 아는 업체에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정말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도움을 받아도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가족이 됐는데 뭐가 어때요?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죠. 순이가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저희가 받을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는 과거예요. 이제부터 새롭게 시작하면 되죠. 순이의 말에 차연숙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개월 후 태호는 순이의 소개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가족들은 강남을 떠나 분수에 맞는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평화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어느 일요일 네 가족이 함께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순이의 집 거실에서 소박하지만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저희 같은 사람들까지 용서해 주시고. 차연숙이 순이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가족끼리 뭘? 이제부터 잘 지내면 돼요. 순이가 며느리와 사위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이제야 깨달았어요. 진짜 부자가 뭔지. 태호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순이가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맞아요. 돈이 아니라 마음이죠. 차연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과 지혜는 서로의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아닌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순이는 미용실에서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적다고 해서 불행한 것도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부자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구나. 순이가 혼잣말을 하며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족의 불빛들이 보였어요. 6개월 후 차연숙과 태호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허세와 오만함은 사라지고 겸손하고 성실한 부부가 되어 있었어요. 순이 씨,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저희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차연숙이 미용실에서 머리를 하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순이의 단골 손님이 되었어요. 뭐가 감사해요? 우리 다 가족인데. 순이가 웃으며 차연숙의 머리를 정성스럽게 손질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을 거예요. 네. 사람은 마음이 중요한 거죠.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친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준과 지혜는 작은 아파트에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사랑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행복하네. 지혜가 민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 것 같아. 민준이 아내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순이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뿌듯함을 느꼈어요. 복수로 시작된 일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되었으니까요. 사람을 외모나 직업, 돈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구나. 진정한 가치는 마음속에 있는 거야. 순이가 마지막으로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